미국이 이 조선의 핵 공격을 방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대안으로서 조선과의 군축 협상과 그다음에 조선과 중국, 러시아의 대량 핵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스타워즈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힌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사일의 그 요격 시스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미사일 발사 초기의 상승 단계에서는 현재로서는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의 개발은 종말 단계죠. 떨어지는 단계, 그 다음에 중간 단계, 대륙권, 그죠? 대륙권 바깥에 있는 단계, 그 다음에 발사 초기의 상승 단계 순서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현재는 이제 종말 단계와 중간 단계에서 요격이 가능한데 상승 단계에서는 아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미사일 발사는 녹해 추진체의 열기에 의해서 바로 감지됩니다. 물체에서 발생하는 열을 탐지해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적외선 카메라는 적의 미사일이 내뿜는 열을 감지해서 그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미사일이 일정 고도로 올라가면 이번에는 지상 및 해상 레이더에 포착이 됩니다. 발사 초기 발사 각도를 파악할 수 있다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미사일의 크기와 종류, 속도, 궤적을 충절해서 타격 지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 30초에서 40초 만에 발사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바로 추적 자료를 받습니다. 65초가 지나면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디로 방향을 돌릴지도 알 수 있습니다. 65초에서 300초 사이에 ICBM의 로켓 모터 연소가 끝나기 전이죠. 이때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체 연료의 연소 시간은 더 짧아서 180초에 불과합니다. 상승 단계의 탄도 미사일은 비록 크기가 크고 비행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서 탐지와 추적은 쉽습니다. 하지만 탐지할 때 발사 원점 가까이에서 탐지해야 하고 또 가까이서 요격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구는 둥굽니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이란과 같이 영토가 큰 곳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둥근 반대편에서 이러한 미사일 발사를 탐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이 돼야지만 탐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상승 단계에서 미사일을 탐지해서 요격하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상승 단계의 요격은 공중 발사 레이저나 요격탄을 쏘는 것이지만 아직은 실전에 배치되지 못했습니다. 강력한 출력의 레이저 빔을 낼 수 있는 장치를 수용하고 기상 상태에 따라서 레이저 빔이 대기 중에 산란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향후에 이러한 레이저 무기의 난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소리와 인터뷰를 하는 자가나스 사카란 텍사스 주립 오스턴 대학교 교수에 따르면 북한이 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북한의 방공 범위를 감안해서 북한의 그 방공 미사일이 도달할 수 있는 바깥에서 이러한 미국이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을 해야 한다는 거죠. 가장 가까이 간다 하더라도 북한 해안에서 100km 떨어진 동해안에 배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배가 되겠죠. 발사 장소가 동해안에서 멀어져서 북한 내륙으로 갈수록 더군다나 북한에는 이러한 산악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둥글고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에 발사 초기에 미국이 탐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청강읍처럼 중국 국경과 가까워질수록 더욱 탐지가 어렵습니다. 서해 쪽에 배를 배치해서 중국 쪽이죠. 조선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할 수 있지만 이는 중국을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간 단계, 즉 대기권 바깥에서
요격하는 미사일을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이 대기권 바깥에서 요격할 수 있는 장거리 요격 미사일은 44개밖에 없습니다. 중간 단계에는 탄도미사일의 탄두가 연소를 마친 로켓에서 분리돼서 관성의 힘에 따라 그 대기권 밖 있죠? 외기권 고도 100m 이상의 상공에 진입해 그 정점에 다다른 후에 중력에 이끌려서 서서히 하강하면서 대기권에 진입하기 이전까지의 단계를 말합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이러한 대기권 바깥의 중간 단계가 약 20분 동안 비행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요격 미사일이죠. 대기권 바깥에서 요격하는 미사일은 지상 기반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ground based middle core defense죠. 그래서 이러한 지상에서 발사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바로 공격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사일 방어망에서 가장 높은 고도, 가장 장거리에 운영되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ICBM을 ICBM으로 맞춰서 격추시키는 겁니다. 이건 대기권 바깥에, 즉 미국 대륙에 멀리 떨어진 대기권 바깥에서 요격하는 거기 때문에 이 미사일 한 발로 미국 전체 범위죠. 미국 전체 범위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격용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사거리는 5,300km, 최고 고도는 2,000km에 달합니다. 미국은 현재 미국 본토에 대한 ICBM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 40기의 요격 장거리 미사일, 알래스카주 포트 그레일리 요새에 4개의 요격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격 장거리 미사일은 한 발당 보통 7, 80%의 유격률을 가진다고 이렇게 후하게, 그죠?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7, 80% 요격률을 가진다 하더라도 실제 격추하기 위해서는 미사일 한 발이 공격해 올 때 2개 내지 3개의 요격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하는 게 요격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02년에서 2016년까지 9번의 이러한 장거리 요격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러한 실험에서 6번은 실패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러한 장거리 요격 미사일의 단점을 포함한 차세대 요격 미사일을 2028년까지 배치할 예정입니다. 중간 단계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중 또 다른 것은 스탠다드 3, SM3입니다. 주로 중단거리 요격이지만 SM3 중에 개량형인 블록 2A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도착하기 전에 요격하는 요격 미사일입니다. 최대 사거리는 2200m, 고도는 100km에서 1000km이며 미국이 현재 540여 발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영토가 넓기 때문에 최대 사거리 2200m죠. 이런 SM3로 미국 전체가 아니라 일부 지역만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M3로 무장한 57석의 이지스함이 미국 본토 전체를 방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SM3를 한 지역에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분산시키고 있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대량으로 발사할 수 없으므로 워싱턴이나 뉴욕, LA에 여러 발의 미사일이 요격해서 하는 경우에 이러한 핵심 지역이죠. 이러한 핵심 지역에서 여러 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방어하기에는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한 발을 방어하는데도 여러 발을 써야 되는데 여러 발의 미사일이 날라오면 이것들을 모두 방어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중에 한 발의 핵미사일이라도 방어 못하면 수백만 명이 죽는 겁니다.
일본은 SM-3 이지스함에 이미 배치했고 한국도 조선의 고각 발사에 대비해서 도입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조선이 가까운 한국에 단거리 미사일을 쏘지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고각 발사해서 한다는 것은 되게 비상식적입니다. 결국은 이는 일본과 미국을 겨냥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한국에서 조기에 이 발견하고 요격하려는 그러한 미국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SM-3는 결국 북이 남을 향해 쏘는 단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미국 본토나 일본 본토나 오키나와 괌 등을 향해 쏘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종말 단계에서도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이론적으로는 요격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요격률이 낮기 때문에 결국은 천운이죠. 로또에 당첨되는 그러한 천운에 맡기는 꼴입니다. 종말 단계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사거리 200km, 비행고도 150km인 사드가 있고요. 사거리 60km, 비행고도 36km인 신형 패트리어트 팩3 계열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거리가 짧기 때문에 배치 이 주변 지역만 방어합니다. 이들은 이제 직격탄이죠. 충돌. 미사일을 미사일로 충돌시키는 충돌 에너지죠. 이걸로 미사일에 탐지된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를 어, 태워서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사드나 패트리어트의 실전에서 성과를 보면 이스라엘이 2024년 4월에 이란이 발사한 드론 170대, 순항미사일 300기 이상, 탄도미사일 120기 중 99%를 요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상을 보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정보를 미국에 미리 제공했으나 왜 확전이죠. 이스라엘에 너무 많은 피해가 일어나면 확전이 나기 때문에 그 확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에 이미 미리 공격 정보를 주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과 영국, 이스라엘 우방들은 미사일을 탐지, 요격해서 이스라엘 근처에 오기도 전에 많은 미사일을 요격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이 쏘아올린 80기가 넘는 무인 항공기 혹은 드론을 파괴했고 탄도미사일도 최소 6발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즉 이스라엘에 도착하기도 전에 많은 이란의 무기들이 이스라엘의 우방에 의해서 무력화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공격을 이스라엘이 이 경우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에서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중거리나 단거리 미사일과 달리 종말 단계, 즉 대기권에 재진입하고 나서 이 종말 단계는 1분 이내입니다. 즉 대기권 재진입 후 1분 후에 에, 목적지, 목표죠. 목표물에 도달하기 때문에 1분 내에 탐지하고 요격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속도는 마하 20이 넘는데 사드는 마하 8에 불과하고 패트리어트 미사는 마하 4에 불과하기 때문에 빠른 공격 미사일을 느린 방어 미사일로 요격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듭니다. 이 밖에도 종말 단계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표면 온도는 수천 도에 이르고 탄도 주변의 공기가 이온화돼서 레이더 신호를 왜곡시킨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재래식 미사일과 핵 미사일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발사하면 이러한 것들을 모두 요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수십 개의 핵미사일을 모두 격추하는 것은 기술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핵전쟁의 개념을 봐야 되는데요. 최초 공격으로 보복 수단을 제거하는 전략 핵무기 전쟁은 대량 공격입니다.
냉전 시대 때는 이러한 선제 미사일 공격이 한꺼번에 1,500기를 발사하는 걸로 돼 있고 최근에도 미국과 러시아 간에는 수백 기를 동시에 발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 바로 이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요격 미사일이죠. 대기권 바깥에서 GBI는 44개에 불과하고 SM-3 블록 2A도 미국 본토에 100개 미만만 배치돼 있어 수십 기죠. 수십 기, 수백 개는 물론 수십 기의 미사일이 동시에 공격해 오면 미국은 이를 모두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수백 기 갖고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사이의 전쟁을 대비할 수 없습니다. 핵미사일을 한두 발 발사하는 미사일 테러나 불량 국가의 공격, 우발적인 공격이죠. 우발적인 실수, 이거에 대비하는 겁니다. 사고에 대비하는 겁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같은 대량 핵무기 보유국 간에는 전쟁을 하면 모두 공멸한다는 상호 확증 파괴로 전쟁이 억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백 발의 미사일 전쟁에서 미사일을 모두 격추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대륙간 탄도미사일 수십 개가 동시에 날라오면 중간 단계에서 전부 요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미국은 전면적인 핵 전쟁 때 미사일 타격 지점을 탐지하여 워싱턴과 주요 대도시만 보호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매우 벅찹니다. 현재 조선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개수는 20여 개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이 아, 한두 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이 막을 수 있지만 수십 개를 동시에 발사하면 미국도 방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국 강경파인 빅터 차도 조선의 핵무장을 인정하고 북미 간의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군축 협상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빅터 차 전략문제연구소 한국 석자가 워싱턴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단시일 내 달성이 어려운 목표가 됐다며 미국은 북한과 차가운 평화를 검토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군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빅터 차는 한국의 참수 작전이나 조선의 핵무기를 선제 공격하는 킬체인 개념은 조선으로 하여금 선제적인 핵 공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어, 한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즉 정책의 재검토를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 입장에서 참수 작전이나 선제 공격이 시작됐다고 판단한다면 조선이 먼저 한미를 상대로 핵무기를 발사하기 때문에 핵전쟁 위기가 상호 오해죠. 상호 오해나 위기를 통해서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조선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높인다는 거죠. 이 문제는 결국은 아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도 높인다는 그러한 우려를 의미합니다. 빅터 차는 북미 핵전쟁이 발생하면 우리에게는 요격할 시간이 20분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격이 최우선이 아니라 요격할 필요가 없는 즉 전쟁이 안 나는 상황을 만드는 게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조선이 개성 근방에서 전술 핵탄두를 탑재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면 서울에 1분 만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탐지해서 요격한다는 킬체인의 요격 개념 자체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1분 안에 그 불가능하죠. 전술핵이라고 해도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언급될수록 한국과 일본, 이란, 사우디 등 핵 위협에 노출된 나라들이 미국의 압력을 뚫고 핵무장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핵무기죠. 전술 핵무기든 전략 핵무기든 사용 가능성은 최대한 없애야 되는 겁니다. 빅터 차는 부시 행정부 시절에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에서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냈고 육자회담에도 관여했으며 2018년 트럼프 행정부 당시 주한 미국 대사로 내정됐지만 트럼프의 한국 정책에 반대하면서 철회됐습니다. 그는 당시에 북한에 대한 제한적인
선제 타격인 코피 전략이 너무 위험하다고 반대했고 한미 FTA 폐기에도 반대했고 주한미군의 철수 및 대피 준비 즉 전쟁 준비도 반대했습니다. 특파원 간담회에서 밝힌 빅터 차의 주장은 Foreign Affairs에 기고한 주장의 연장선입니다. 이 기고문의 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중국, 러시아, 이란 들과 동시에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조선과 협상에서 적의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 조선은 50개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으며 4, 50개의 핵폭탄을 추가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양의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비축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핵탄두 200개 이상을 보유한 프랑스나 영국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조선은 20가지에 달하는 다양한 운반 시스템을 개발했고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 중입니다. 미국은 현재 조선의 핵미사일의 동시다발적 공격을 완전히 요격할 수 없으며 조선을 선제 공격하더라도 조선의 핵미사일을 모두 다 파괴할 수 없기 때문에 조선의 핵 보복을 피할 수가 없다. 미국이 조선과 타협하지 않으면 조선은 중내의 협력을 받아서 미국의 본토는 갈수록 더 안보 위협에 노출된다. 미국은 조선의 비핵화를 장기 목표로 미룬 후에 먼저 본토 방어와 핵 군축 문제를 조선과 협상해야 된다. 우발적인 핵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호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거리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배치를 제한하고 조선의 핵물질 추가 생산을 중단하고 핵과 미사일의 실험 금지 등을 조선과 협상해야 된다. 미국은 조선의 핵무장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조선과 협상하는 것에 대해서 한일이 이 반발하기 때문에 한일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미사일 방어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요격 미사일을 공동 생산해서 확장 억제력이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에게 더 많은 확신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조선의 핵 미사일을 현재 요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요격할 수 있는 스타워즈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든 정부나 트럼프 정부의 관리들이 모두 과거에 조선의 비핵화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죠. 이러한 원칙을 완화하면서 조선의 비핵화를 장기 과제로 설정하고 우선적으로 미국 본토의 핵 위협을 감소시키고 조선의 핵 무장 속도를 늦추는 핵 군축 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국의 전문가는 물론 정부 기관까지 북핵 협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공식적으로 조선의 미국 본토에 대한 핵 타격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에서는 조선의 비핵화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즉 비핵화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국방 전략에서 조선의 본토 타격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미국의 연례 안보 위협 평가에서 조선이 핵무기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구비했다.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구비했고 미국의 요구를 회피할 수 있는 능력도 보유했다고 인정했다. 미국이 조선의 공격을 막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는 거죠. 드디어 4월 27일 미국의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는 현재 미사일 요격망은 소규모죠. 한두 발의 핵미사일 공격에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이고 다양한, 그래서 순항미사일과 극초금속 미사일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핵 공격을 방어할 수 없다고 자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조선도 미국의 방어망을 뚫고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대규모 미사일 공격도 방어할 수 있도록 향후에 1,800억 달러를 투입해 2035년까지 인공위성이 동시다발적인 미사일 공격을 요격할 수 있는 새로운 미사일 방어망
트럼프가 말하는 골든돔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1983년 소련의 대규모 대륙간 탄도 미사일들을 인공위성을 통해서 요격하는 전략 방위 구상이죠. 즉 스타워즈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스타워즈라는 전쟁에 보면 인공위성으로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그래서 스타워즈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문제로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스타워즈 계획을 골든 돔 그런 명칭을 바꿔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